죄인 구선복의 결안에 제가 모년 이후로 용납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항상 의구심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역부도는 사실입니다 하니 능지처사시켰다. 1786년 조선 한복판 극악한 형벌인 능지처사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형장의 중심에 선 인물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무종이라 불린 사내 구선복. 그 누구도 감히 종이라는 칭호를 자칭하거나 타칭할 수 없던 조선왕조에서 국왕에게나 허락된 그 표현을 그는 버젓이 들고 다녔습니다. 무예로는 누구도 따를 자가 없었고 무인들에게는 절대적 존경을 받았던 사내 능성구씨 구선복.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군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정조의 왕권마저도 위협하던 그림자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죽음을 선사한 이는 다름 아닌 조선의 성군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그의 살점을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정조실록에 직접 기록할 만큼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국왕이 신하를 향해 이를 갈며 쓴 말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과연 이 두 남자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선복은 1718년 조선 후기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인조반정의 1등 공신 구갱을 비롯해 대대로 무반의 가문으로 이름을 날리던 능성구씨였습니다. 조선 군제의 중심인 오이도 총부를 포함하여 조정의 병권 핵심에 연속적으로 인물을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무제로 주목받았으며 1738년 식령과 생원시에 3등으로 입격하고 곧이어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그 후의 관직 승진은 말 그대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황해도 수군절도사, 충청도 병마절도사, 금의대장 총용사, 그리고 조선의 군사력 중심인 훈련도감의 수장 훈련대장을 무려 10년 가까이 역임하며 병권을 움켜쥐었습니다. 조선의 실질적인 국방부 장관격인 병조판서직을 2차례 이상 거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상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연을 돌며 현장 실무를 수행했고 권력의 심장부에서도 생존과 확장을 병행해냈습니다. 당시 무관들 사이에서는 감히 무종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숭상하였고 그의 수하 무사들은 그를 신처럼 따랐습니다. 그저 무관이 아닌 무력과 인맥, 권세의 결정체. 정조조차도 즉위 후 10년 동안 그를 어쩌지 못하고 병권을 허락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정조는 왜 그토록 구선복을 증오했을까요? 정조의 분노의 뿌리는 멀리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52년 아버지 사도세자는 이모화변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았습니다. 포도대장이었던 구선복은 뒤주 옆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단지 감시자였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야사에는 구선복이 술과 떡을 먹으며 사도세자를 조롱했다는 이야기, 사도세자에게 침을 뱉었다는 전승이 이어집니다. 이는 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와 같은 공식 사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후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 잔혹한 조롱이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사도세자의 죽음을 지켜본 어린 세손 정조에게 있어 그 자리에 있었던 구선복은 아버지의 죽음을 외면한 자, 나아가 능멸한 자로 각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정조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그의 심장을 꿰뚫은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자면 홍인암보다 더 심하여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그 살점을 씹어 먹는다는 것도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말에 속한다. 정조는 구선복을 눈앞에 둘 때마다 뼛속까지 떨렸다고도 남깁니다. 하지만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구선복을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선복은 그 자체로 군부였기 때문입니다.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 등 조선의 군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무인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선복이 단지 군사력만으로 권세를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정조의 정치적 적수였던 노롱벽파 및 소롱계와도 폭넓은 인맥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당시 소론의 영수이자 영의정이었던 김상철과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구선복의 양자 구이겸, 조카 구명검 등도 요직을 차지하며 구씨 일가는 군사 권력과 정치 권력을 모두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정조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도 이런 가시가 없었던 셈입니다. 한편 정조가 즉위하면서 유일하게 기대를 걸 수 있었던 인물은 바로 홍구경이었습니다. 홍구경은 훈련대장 자리를 구선복에게서 뺏어와 일시적으로 병권을 장악했고 여동생을 후궁으로 들이면서 왕실의 외척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원빈홍 씨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뒤 홍구경은 자신의 조카 상계군 담을 왕위 계승자 자리에 올리려다 실각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 구선복은 다시 훈련대장 자리를 차지했고 정조는 다시 병권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구선복의 위세는 거침이 없었고 궁궐 안에서조차 정조의 모친 해경구 홍씨의 오라비인 좌의정 홍낙성을 무시하고 조롱할 정도로 기세등등했습니다. 정조는 결국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사내를 제거하지 않고는 조선의 왕권은 나의 것이 아니다. 1786년 6월 6일 정조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겨우 5살이 된 아들 문효세자가 홍역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정조가 온몸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어쩌면 조선의 희망이자 정조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왕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왕권의 기반을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은 그로부터 3달 뒤 아들의 생모이자 정조가 가장 총애하던 후궁 의빈성 씨마저 출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왕은 순식간에 사랑하는 아이와 여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속삭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병으로 죽은 걸까? 혹시 누군가가 손을 쓴 것은 아닐까? 특히 후궁의 죽음을 두고는 여러 소문이 돌았는데 당시 정치의 수면 아래에는 이미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효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정조의 왕통 계승은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그 와중에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의 조카 상계군 이담입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아들인 은원군 인해소생으로 정조의 이복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본래는 완풍군이었으나 정조의 후궁 원빈홍 씨가 후사 없이 죽자 그 양자로 들어가 상계군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였지만 정조는 그를 결코 편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계군의 존재 자체가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노롱과 정순왕후 김씨 그리고 홍구경 잔당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조가 후손을 낳지 못할 경우 상계군을 왕위에 올려 조정을 장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정조의 심중은 복잡했습니다. 내 하나 남은 동생 은원군의 아들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로 인해 내 아들을 위협한 자들을 처단해야 하는가? 그러던 중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86년 11월 상계군 담이 돌연 사망한 것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고 병세도 특별하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은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송낙휴는 이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복을 입은 채 되걸로 들어가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 고변서를 올립니다. 담이 살았을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김정승이 살면 나도 살고 김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고변의 핵심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송낙휴는 상계군이 생전에 어떤 이들과 내통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조목조목 들이댔습니다. 특히 상계군과 접촉했던 인물로 지목된 이가 구이겸이었습니다. 그는 구선복의 양자였습니다.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있던 구이겸은 상계군에게 후한 선물을 보내며 편지에 스스로를 소인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충성의 표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게다가 상계군이 죽기 전 김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라 한 말에서 김정승이 누구였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선복의 사돈 영의정 김상철이었습니다. 왕권을 노리는 음모의 그림자. 정조는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고 느꼈습니다. 정조는 즉시 추국청을 설치합니다. 이는 역모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 국문기구였습니다. 구선복은 그 중심에 있었고 그의 양자 구이겸 조카 구명겸까지 모두 소환되어 취조를 받게 됩니다. 초기 구선복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조작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결정타는 구선복과 연관된 또 다른 인물, 장원회의 고변이었습니다. 장원회는 구선복과의 대질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는 이모년 이후 마음속에 항상 원망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반정이라 불리는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말에 구선복은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조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만들고자 했고 모든 법적 형식을 갖춘 채 그를 단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선복은 입을 엽니다. 저는 모년 이후 용납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속의 모년은 정조가 어릴 적 직접 지켜본 이모화변, 즉 사도세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마음속에 죄를 지고 살았고 언젠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게다가 그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을사년 봄, 삼도에서 군사를 일으킬 때 안에서 호응할 대장은 저의 조카 구명겸이었고 저는 스스로 시임대장으로 반정을 이끌겠다 했습니다. 이 고백은 명백한 역모 자백이었습니다. 정조를 제거하고 상계군 담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려 한 정변 계획. 구선복은 계획을 추진했다가 무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순간 정조는 단호하게 결심합니다. 1786년 12월 9일 정조는 사형을 명합니다. 그 형벌은 조선에서 가장 끔찍한 능지처사. 원래 조선에서는 죄인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능지형이 너무 잔인하다 하여 능지형으로 판결이 나와도 거열형으로 대체 집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에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백성들에게까지 그 잔혹함이 공개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조카 구명겸은 삼군 앞에서 공개 처형되고 효수되었으며 양자 구이겸은 1787년 1월 과천에서 목을 베입니다. 이들의 가족과 처첩은 전부 노비로 강등되어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정조는 실록에 이렇게 남깁니다. 이 역적에게 법을 충분히 적용했다고 하겠는가. 사실은 살점을 씹어먹고 가죽을 벗겨 깔고자도 시원치 않았었다. 구선복의 말로는 단순한 인물의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병권을 장악했던 무반 명문 능성구 씨의 몰락이었고 정조가 품고 있었던 숙명의 복수의 실현이었습니다. 1786년 겨울 조선은 대격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구선복의 처형을 단순한 역모처단이 아니라 조선의 권력 지형을 새롭게 그리는 신호탄으로 활용합니다. 구선복은 단지 한 명의 무신이 아니었습니다. 서인 노론의 무반 세력의 구심점이었고 조정 내 무종으로 불리며 실질적 군권을 휘두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처형되자 군부는 순식간에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정은 술렁였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정말 반정을 하려 했단 말인가. 사도세자의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구나라는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정조는 이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 등 5군영에 걸쳐 남아있던 노론계 무관들을 하나둘씩 축출하며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들로 재편해 나갑니다. 정조는 이미 1785년 구선복 숙청 직전 새로운 군사조직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용이입니다. 원래는 수원화성을 경비하고 자신의 거처를 호위하기 위한 소규모 병력이었지만 1788년 이를 확대 개편해 장용영으로 만듭니다. 장용영은 기존의 오군영과는 달리 왕이 직접 지휘하고 왕명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친위 부대였습니다. 말하자면 조선판 대통령 경호실 또는 국왕 직할 부대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이후 1794년까지 점차 규모를 키워 정조 사망 전에는 5,000명이 넘는 대부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장용영의 군사는 단순히 병력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이들을 교육하고 무장을 철저히 갖춘 엘리트 부대로 양성했으며 훈련 도감의 병사들과는 다른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장용영의 지휘관 장용사에는 자신의 신임을 받는 인사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훗날 세도정치 시대를 연 김조순, 박준원 같은 외척들입니다. 이 시점부터 군권은 더 이상 사대부 집안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국왕 직속의 무력, 곧 실질적인 왕권의 무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구선복이 처형되자 그의 가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능성구 씨는 조선 전기부터 군사 권력과 혼맥을 통해 조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무반 명문가였습니다. 조선 초기 구수영, 구사맹을 시작으로 영조 때까지 각 군영의 장수를 배출하며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선복의 옥사 이후 이 화려한 가문은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구선복 본인은 능지처사, 양자 구의겸은 과청에서 차명, 조카 구명겸은 삼군 앞에서 효수, 딸 며느리 첩 등은 노비로 강등되어 전국으로 흩어졌고 연좌된 집안 친척들도 고문, 유배,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후일 순조 때까지도 구씨 가문을 겨냥한 처벌과 상소는 이어졌으며 일부는 경상도 기장 등 외딴 지역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후일 그의 무덤마저도 정체를 감추어야 했습니다. 2016년 경기도 화성시 독정리에서 발견된 한 무덤에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굴되었습니다. 다리뼈만 남아있었고 이를 수습한 수원채 씨 문중은 이건 구선복 장군의 유골이라 말했습니다. 구씨 가문의 후손은 뒤늦게 이 시신을 도원수파의 선영으로 이장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이어진 권력 가문의 단절이자 조선 정치판의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단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 거대한 숙청과 권력 재편을 감행한 것일까요? 정조는 실록 속에 여러 번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특히 구선복 처형 6년 후인 1792년 윤 4월 27일자 기사에는 이례적으로 격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자면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살점을 씹어먹는다는 것도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말에 속한다. 이는 정치인이 아닌 한 인간 정조의 심정을 오롯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 그 옆에서 술을 마시며 조롱하던 포도대장 구선복.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정조는 이를 갈았고 언젠가 그를 처단하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번에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았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구선복을 훈련대장 자리에 앉혔고 병권을 쥔 그의 눈치를 보며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정조는 실록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 스스로 천벌을 자초하기를 기다려 죽였던 것이다. 그는 정치적인 명분과 법적 절차를 갖춘 다음 복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왕은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정의의 주체로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선복의 죽음은 한 인물의 숙청이자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세력교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몇 가지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정조는 장용영을 통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왕정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곧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토대를 만든 결정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또 홍구경, 정우겸, 홍인환, 구선복 등 하나하나 노론 군부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며 오랜 노론 중심의 정치를 해체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구선복은 단지 권력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라고. 정조의 분노는 이해되나 복수에 집착한 군주의 그림자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는 무종이라 칭해질 정도로 군사 권력을 사유한 권신이었고 숙청은 늦었을 뿐 정당했다고. 정확한 진실은 오직 역사의 기록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선복이라는 이름이 조선 정치사의 전환점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구선복은 그렇게 능지처사를 당하며 조선에서 가장 증오받은 무신으로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복수가 아니라 정조가 만든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찢겨 있었던 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한 소년의 가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끝내 왕이 되어 복수를 마무리했지만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